안녕하세요. 오늘은 6주 1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로피탈 정리를 하겠는데요. 3장의 6절 교과서 149페이지를 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1장 하면서 잠깐 언급이 됐고 사실은 이 방법을 계속 적용해 왔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이렇게 분수 형태의 로피탈 정리를 계산하려고 했을 때, 극한값을 계산하려고 했을 때 0분의 0꼴의 일명 판단하기 힘든 부정형이 나타났을 때는 얘의 극한값을 각각 미분한 거에 극한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로피탈 정리였죠. 그래서 앞에서는 그냥 이 부분만 보고 바로 계산 결과만 썼는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예제 1번과 2번이 지금 조금 전에 그 로피탈 정리를 적용한 건데요. 이렇게 0분의 0꼴이 나타났을 때 각각을 미분해서 이렇게 바로 대입해서 4로 뺄 수도 있지만 예제 2번처럼 0분의 0꼴이라서 로피탈 정리를 한번 썼는데 다시 또 2분의 0꼴이 되죠 지금. 그래서 얘 미분한 거에 계산 결과를 이렇게 한 번에 뺐습니다. 그 다음 예제 3번 한번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151페이지. 얘 여전히 0분의 0꼴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각각을 미분해서 로피탈 정리를 쓰는데 이 경우는 분자만 0이 아니라 또 분모도 0이 나서 다시 0분의 0꼴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로피탈 정리를 써서 각각 미분을 했어요. 그럼 얘의 극한값은 얘의 극한값하고 같다 해서 또 여기다 대입을 해보니까 분모는 2, 분자는 1. 그래서 이 경우의 극한값은 2분의 1이다인데 예제 앞에 1, 2번과 3번의 차이는 로피탈 정리를 한 번에 쓸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한 번 했는데 안 돼서 또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예제 4번 설명 바로 드리면요. 0분의 0꼴입니다.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썼고 한 번 썼는데 다시 0분의 0꼴이라 여기다 다시 로피탈 정리를 한 번 또 썼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식을 갖다가 0분의 또 0꼴이라 여기서 또 다시 로피탈 정리를 쓰고요. 그래서 이제 답을 뺐는데요. 로피탈 정리가 한 번에 안 돼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인 예를 했는데요. 타 교과서에서는 지금처럼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심지어 연쇄적으로 한 6번, 7번 이렇게 해야만 로피탈 정리해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만큼 로피탈을 한 번에 바로 해서 답이 나온다더니 왜 안 나와가 아니라 안 나오면 거기다 또다시 0분의 0꼴일 때 또 로피탈 정리를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예제 4번은 저는 사실 이 로피탈 정리를 여러 번 쓰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놨지만 저 방법보다는요. 여기에서 누가 봐도 0분의 0꼴이긴 하지만 얘는 뭐가 되냐면 탄젠트 제곱 x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파트만 다시 이쪽으로 갖고 와서 클로즈업해서 보면요. x를 0으로 보냈을 때 결론은 식을 변형해서 삼각함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진다면 굳이 얘를 0분의 0꼴이지만 앞에서 배웠던 우리 무슨 공식이 있습니까? x가 0으로 갈 때 이미 x분의 탄젠트 x는 1이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럼 얘를 이용하려면 상수 3분의 1 빠지는 건 빠지고 남는 얘를 보면 얘의 전체의 제곱이므로 얘는 3분의 1을 빼고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x분의 탄젠트 x의 전체 제곱으로 분석을 하면 크게는 뭐뭐뭐의 제곱이지만 또 얘는 이거 극한의 제곱으로 뺄 수 있는 기본 논리로 들어가면 얘는 이미 1이고 1이 극한값의 제곱이라 1, 그거 곱하기 3분의 1이라서 답은 그냥 3분의 1이겠죠. 그래서 저는 예제 4번을 로피탈을 반복하면서 특히 이 단계에서 식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죠. 이렇게 로피탈을 많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로피탈을 쓰다 빠져나오지 않을 때 특히 삼각함수들은 식을 바꿔보는 게 더 빠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한번 확인드렸고요. 그 밑에 로피탈 법칙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얘도 기본 논리는 똑같아요. 분수식의 극한을 구했더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부정역으로 나타나면 얘 또한 각각을 미분한 것의 극한값으로 쓸 수 있다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한 로피탈 법칙이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예제 5번을 보시면요. 얘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알려준 것처럼 각각을 미분했어요. 그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또 한 번 로피탈을 써서 각각을 미분했더니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 분자가 상수니까 0으로 간다 해서 로피탈을 2번 썼고요. 이제 6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0분의 0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타입에 대해서 로피탈 쓰는 건 익숙한데요. 예제 6번은 분수식이 아니고 x를 2분의 파이로 보냈어요. 그럼 2분의 파이로 보내면 여기는 0으로 가고 탄젠트 같은 경우 무한대로 가요. 즉 일명 저기가 0 곱하기 무한대 타입으로 가는 상태예요. 그럼 지금 로피탈 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지? 라고 연결 문제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다음 예제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 예제 같이 이어서 큰 흐름만 먼저 분석을 하면요. 예제 7번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타입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로피탈 단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수하고 상관없는 상태의 판단 불능 상태인데요. 이런 극한값이 나와도 얘네들을 지금 로피탈처럼 0분의 0꼴이나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환해서 적용해서 쓰라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얘가 0 곱하기 무한대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는 판단하기 힘드니까 로피탈은 미분하다 보니까 식이 대체적으로 특히 다항식 같은 경우 간단하게 줄어들고 분수에 대한 미분이 아니라 각각에 대한 미분이라 식이 간단해지므로 우리가 그 정리를 쓰기 위해서 이런 유형으로 지금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얘를 분수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탄젠트 쪽을 역수 처리해서 분수화시켜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 극한값 대신 표현을 이렇게 분수로 바꾼 다음 얘가 로피탈을 쓸 수 있는 0분의 0이나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지 확인을 해주면요. 아까 이 파트는 이미 0으로 가는 거 확인을 했고요. 코탄젠트 2분의 파이로 바뀐 이 분모 같은 경우 x를 2분의 파이로 보냈을 때 코탄젠트는 코탄젠트 값은 뭐로 계산해주면 된다고요? 탄젠트의 역수. 그럼 탄젠트 2분의 파이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1로 가서 얘도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0분의 0꼴로 판단됐으므로 여기에다 로피탈 정리를 쓸 수 있고요. 분자는 미분하면 1, 분모 미분 이렇게 불편해 보이는데 라고 하지만 아까처럼 삼각함수 성질을 이용하면 간단한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돼서 극한값은 마이너스 1로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예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얘는 지금 로피탈을 쓸 수 있는 0분의 0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아니라 이렇게 뭐뭐뭐 빼기 차로 돼 있는데 그나마 걔를 분석하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서 일명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로피탈이 좀 빠르니까 계산이 쉽고 빠르니까 이런 유형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라. 그래서 아까 삼각함수를 이용했다면 얘는 삼각함수를 이용하기에는 그냥 x가 있어서 즉 분수식이 있어서 그냥 통분을 해서 식을 한번 바꿔보려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통분을 해서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정리하니까 분모는 0인 거 바로 보이시고 분자도 0인 상태가 돼서 우리가 이 상태를 다시 요 모양으로 바꾼 거죠. 요 유형으로. 0분의 0꼴로. 그래서 조금 처음식보다는 훨씬 더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다 로피탈을 쓸 수 있으므로 분자 미분, 분모 미분. 그랬더니 분자는 0이고 분모도 0이고 그럼 다시 또 여기서 로피탈을 써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피탈 썼는데 왜 또 배우느냐 하겠지만 이런 유형은 이미 로피탈 쓰는 거 여러분이 익숙하시고요. 그것도 아까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익숙하시지만 그 로피탈을 또 여러 번 쓰다 보면 아까처럼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냐면 뭐 특히 삼각함수나 이런 거는 좀 간단한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를 계속 계산해서 더 복잡하게 갈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거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예제 7번이나 조금 전에 풀었던 예제 6번처럼 이런 유형도 다시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만 바꿀 수만 있다면 여기에다 로피탈 정리 쓰는 것도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로피탈 정리를 확장해서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3장의 내용은 다 끝났는데요. 3장을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서 하다 보니까 특히 여러분이 지난주 1차 수업에서 테일러 정리 때문에 조금 많이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아서 3장에서 뭐 배웠나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요. 2장에서 마지막에 배웠던 미분을 가지고 1차 근사식이라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3장에서 평균값 정리를 배워가지고 평균값 정리와 2장의 마지막에 제가 옵션으로 설명했던 1차 근사식과의 관계를 설명한 다음 그 평균값 정리를 조금 더 확장해서 1차 근사식보다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섬세한, 즉 1차는 조금 다소 거칠잖아요. 직선으로. 그래서 곡선으로 접근하는 평균값 정리에다가 다시 평균값 정리를 다시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2차식을 끌어가는 것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2차식 끌어가면서 조금 평균값 정리에 평균값 정리 쓰면서 여러분이 좀 복잡하게 느끼셨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끌어들인 이유는 이제 나중에 학기 끝날 때 테일러 급수를 배우는데 거기에서는 n차가 아니라 무한차를 하는데요. 너무 공식이 어렵고 혼돈스러워서 도대체 이게 뭘까 하고 학생들이 대부분이 일명 멘붕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기에 그 테일러 급수의 바닥 원리는 이 평균값 정리고 그거에서 한 번만 보이면 평균값 정리 하나 가지고 이게 나중에 테일러 급수를 무한번 해서 썼어 해도 학생들이 잘 감이 없는 것 같아서 한 단계 조금 더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 그 2차 단계 넘어간 거는 조금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되나봐 하고 가볍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 내용을 확인했는데 오히려 2차보다는 뭐 좀 거칠더라도 최근 트렌드가 1차 근사식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1 플러스 x분의 1에 대한 1차 근사식을 했었죠. 얘가 그때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x다. 그러면 탄젠트 x는 지난 시간에 안 했거든요. 사인과 코사인만 했는데 탄젠트도 지난 시간처럼 똑같이 1차 근사식을 확인하면 0 근방에서 x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저 두 사실을 갖다가 어디까지 유추할 수 있냐면 1 플러스 탄젠트 x에 대한 1차 근사식은 무엇이냐? 그러면 조금 전에 이 파트가 뭐하고 똑같다고 했냐면 x하고 똑같으므로 얘는 는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정확하게. 근사식입니다. 어디까지 얘는? 0근방에서의 근사식. 그래서 1 플러스 x분의 1에 대한 근사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요. 그럼 그 1 플러스 x에 대한 저 유리함수는 또 우리는 1차 다항식인 1 마이너스 x라는 1차식으로 근사식을 끌어서 결론은 1 플러스 탄젠트 x를 이와 같은 1차 근사식으로 받아들여서 또 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제가 욕심을 내서 2차 근사식까지 풀다 보니까 메인을 조금 학생들이 놓치신 것 같아서 다시 1차 근사식 다양하게 활용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3장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장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4장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4장 1절 157페이지 피셨습니까? 거기에는 공식이 있는데 이거 좀 뭐가 다는 공식이지만 그래도 한번 띄워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 더하기를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번 n개 반복한다면 좀 더하기 더 압축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일명 더하기 압축 표현이죠. 시그마로 해서 그 밑에 있는 첨자들 1부터 n까지다 뭐 이런 표현 기호를 배웠을 것이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상수 C는 뭐냐면 첨자가 없는데 라고 하지만 얘는 첨자 있는 개수만큼 C를 더한 거죠. 그래서 일명 C를 여기에다 C, 여기다 C 계속 C를 첨자마다 n번까지 더한 거니까 C를 n번 더해서 NC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공식도 158페이지. 이미 그래서 그 기본 원리로 이렇게 합이나 차나 상수배까지 여러분이 이미 공식을 좀 아실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 공식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밑에 있는 예제로 꼭 셀프 학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옆 페이지 159페이지에는 이 공식까지도 거의 그냥 i의 합, 제곱의 합, 그 다음에 i의 세제곱의 합, 뭐 일부 교과서에서는 뭐 4제곱 공식까지 외우게 시키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4제곱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요 정도 공식, 세제곱까지의 공식 그 외우신 걸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60페이지에는 예제 2번과 3번을 꼭 한번 저 공식에 대입해서 적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4장의 1절은 공식 간단하게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절, 4장의 2절 넘어가겠습니다. 4장의 2절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일단 다양한 모양의 면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그 앞그림 먼저 보시면요. 다 알고 있는 기본 공식에 해당하는 넓이들을 사실은 원도 공식으로 접근했지만 초기의 원은 이렇게 이게 사각형에서 점점점 삼각형에서 삼각형 개수를 무수히 많게 해서 원의 넓이로 접근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안쪽에서 인사이드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 이렇게 원의 넓이를 구하는데 바깥에서 접근해서 이 원의 넓이를 접근할 수도 있는데 아까 그림이랑 그 앞 페이지 62페이지에 있는 그림이나 지금 63페이지에 있는 그림 두 가지는 목표는 같은 원이지만 처음에는 오차가 좀 커 보이지만 서서히 그 분할한 다각형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국 오차가 줄어들면서 분할 개수를 무수히 많게 하면 지금도 보일 듯 안 보일 듯 오차를 이렇게 되는데 얘보다 너무 더 작게 무수히 많게 하면 실질 정확한 원으로 갈 것이다가 전체적인 아이디어고 그 접근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인사이드에서도 할 수 있고 아웃사이더에서도 할 수 있다는 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확인해 보았고요. 그럼 이제 그와 같이 뭐 사실은 원도 이미 공식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공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면적도 있지만 164페이지 그림 요거 보시면 별거 아닌 함수예요. x제곱. 우리가 수학적으로 자주 쓰는 곡선이죠. 요런 곡선을 그것도 단순 구간 0에서부터 1까지 저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쟤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지금까지 공식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면 아까 원을 분할하듯이 얘도 알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단순한 사각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분할을 한 거죠. 눈에 보이게 크게 분할을 하는데 분할하다 보면 누가 봐도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분할 개수를 많게 하면 오차가 서서히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금 여기 분할 개수를 뭐 처음에 지금 7개인가요? 7개, 14개, 28개라고 했는데 일부 한 300개 버전으로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300개면 그냥 넓이인지 뭔지 이 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원래 곡선하고 가까워지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300개가 안 보여서 육안으로 안 보여서 된다가 아니라 얘의 개수를 실질적으로 수학적으로 무수히 많게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극한으로 접근하면 이 곡선의 넓이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큰 흐름이 이렇다면 우리는 얘는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할 수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 그러면 이 밑변의 간격 x 여기에서 i-1번째에서 i번째까지의 간격을 델타 x라고 한다면 그때 기둥의 높이는 사각형의 높이는 xi번째에서의 함수값인 fxi로 곱한 요 두 개의 그 곱으로 이 곱으로 넓이를 계산할 수 있고 걔를 다 더해서 뭐 얘가 28개든 아니면 300개든 n은 개만큼 더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시그마 기호로 더해졌겠고요.
더해진 거를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분할 개수 n을 무수히 많게 했을 때의 극한값이 우리가 원하는 넓이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옆 페이지 그림 165페이지 그림 보시면 똑같은 함수입니다. x제곱 0에서 1.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일부러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는 인사이드에서 접근을 했다면 얘는 바깥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사각형으로 접근을 했는데 접근 방법은 똑같아요. 원래보다 이만큼씩 오차가 있는 거죠. 그랬는데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오차 있는 것을 분할 개수를 여러 개 하고 무수히 많이 보냈을 때, 분할 개수를 무수히 많이 했을 때는 원래 곡선의 넓이가 된다 해서 일명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구분 구적법에 해당하는 건데 인사이드나 아웃사이더에서 어느 쪽으로 접근해도 중간 유도가 되는 과정식만 조금 차이가 있지 결과적인 결과값은 같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장의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장의 3절 정적분은 아까 앞에 구분구적법에서는 접근하기 쉽게 등간격으로 x축을 분할을 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 주어진 f함수 곡선에 대한 부분의 넓이를 접근하기 위해서 x축을 지금 그림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불규칙하게 자기 멋대로 간격을 잘랐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i-1번째와 i번째든 i 플러스 1번째든 여기를 다 등간격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요 간격은 얘가 i번째든 어디든 등간격이라 그냥 첨자 없이 얘도 델타 x, 얘도 델타 x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얘는 분할한 간격마다 그 길이가 다 다르게 그래서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첨자 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그렇게 일단 밑에 x축에 대한 그 분할 구간도 이렇게 불규칙하게 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이 간격이 0이 되게끔 분할 개수를 여러 개 하죠. 그럼 여러 개 했을 때 불규칙하게 했든 말든 최종적으로 이 간격이 거의 0에 가까워져야만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넓이가 나올 건데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접근해도 즉 이 간격이 0에 접근했을 때의 그 합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중간중간은 이렇게 심지어 그 간격에서 그 대표값을 구분구적 앞절에서는 시작 포인트 값 혹은 끝나는 포인트 값 하나하나 어떤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시작점 아니면 끝나는 점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걸 얘는 그 사각형의 높이를 내부에 샘플된 어떤 아무 점이나 랜덤하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랜덤하게 잡은 그 점을 기준으로 그 점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 점에서의 지금 그림이 그러면 이게 안 맞죠? 만약에 끝점이었다면 얘는 그 점에서의 랜덤하게 잡은 함수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의미는 이 구간에서 내가 시작점이다 끝나는 점이다가 아니라 뭔가 샘플된 표본된 점을 하나 잡았을 때 그 점을 그 점에서의 대표 함수값 즉 사각형의 높이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러다 보면 앞절에 그 구분구적법처럼 접근했던 것보다 그림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렇게 해서 뭐 오차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식을 어떻게 쫓아가겠냐 하겠지만 결론은 이 간격이 0에 가깝게 되도록 그래서 그 기호를 여기서 P 벡터 매저놈을 저기다 썼는데요. 저거 여러분이 조금 분할 간격에 대한 매저놈이 0으로 간다는 건 좀 어렵고요. 공대식 사고방식으로는 아까 그림에서 확인했듯이 분할 개수 n이 무수히 많게라고 쉽게 환산하시면 됩니다. 결국 얘 분할 간격이 0에 가까워지려면 애초에 불규칙하게 잘랐던 뭐든 이 간격이 많아져야 된다고 쉽게 환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불규칙한 합, 아까처럼 구분구적법처럼 누가 봐도 규칙성 있게 쉽게 그 식이 표현되진 않지만 이런 합들을
분할 개수가 무수히 많게 했을 때의 극한값은 결국은 이렇게 불규칙하게 접근해도 원래 곡선의 넓이로 다다른다가 여기에 있는 리반합으로 그 어떤 일반적인 곡선에 대한 넓이 적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만합으로 정적분에 대한 정의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뭐 이미 여러분이 이 부분은 아시는 거죠. 윗끝하고 아래끝이 같을 때 0이다. 혹은 윗끝 아래끝이 바뀌면 마이너스 배가 된다는 거 간단하게 거기 확인이 돼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유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폐구간 0에서 1까지 F함수를 x가 유리수일 때 0, 무리수일 때 1. 그러면 F함수는 적분이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거 앞에서 1장에서 연속하고 극한할 때 한번 예를 한번 갖고 왔었던 함수죠. 굉장히 독특한 함수. 뭐 모든 점에서 연속도 아닐 뿐더러 극한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적분 가능성을 한번 확인했어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 풀이를 한번 리만합으로 어떻게 얘를 접근했나 한번 보시면 얘는 유리수 포인트를 샘플점으로 잡았다.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함수값이 다 0일 거니까 유리수로 선택하면 모든 표본점을 유리수로 선택하면 함수값이 0일 거니까 그 리만함이 0이 될 것이고요. 그 표본점 xi바를 다 무리수로 선택하면 그 함수값이 1이니까 얘는 이 전체 구간 그 델타 xi들을 다 더한 거예요. 그럼 델타 xi를 다 더하면 지금 함수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였냐면 0에서부터 1까지였으므로 다 더하는 게 1이죠. 중요한 건 이 표본점에 따라서 리만합이 서로 달라진 거죠. 이렇게 무한대로 갔을 때와 이렇게 무한대로 갔을 때의 극한값이 서로 다르면 우리는 적분이 왜냐하면 하나의 수렴값을 가져야 되는 거지 샘플된 점에 따라서 저 값이 달라졌다. 내가 얘를 이쪽 시작점 아니면 뒤에 있는 끝나는 점 이걸로 잡았을 때에 따라서 이게 하나의 값으로 모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걔를 적분 가능이라고 할 수 없죠. 수렴값을 갖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적분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독특한 예로 적분 가능하지 않은 예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언제 적분이 가능한가? 한번 적분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적분 가능성 일단 주어진 폐구간에서 유계이고 많아야 유한계의 점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 연속이면 적분 가능하다. 특히 구간 내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에서 적분 가능이다. 일명 쉽게 쉬운 쪽 먼저 설명하면 구간 안에서 연속이면 적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연속 조건이 있으면 적분 가능하죠. 그런데 연속이 아니어도 적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조건은 좀 잘 읽어보면 유한계의 점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 그러면 유한계의 점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 연속인 거 하나 떠올릴 수 있는 함수 학기 초에부터 자주 나왔던 무슨 함수요? 계단형 함수에 해당하는 일명 가우스 함수들 이런 함수들은 유한계 예를 들어서 내가 0에서 3까지 접근한다. 그럼 불연속은 불연속이에요. 그런데 유한계의 점에서 불연속이죠. 개수를 조금 구간을 더 늘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한계의 점에서는 불연속이지만 그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에서는 얘네가 연속일 경우는 적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적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여기서처럼 무한계의 점에서 불연속인 경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처럼 함수값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거하고 연결고리를 좀 잘 못 찾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연속에서 그 예를 갖고 와서 무한점에서 불연속이다. 나중에 한번 나올 거다는 그 나중에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유한계의 점에서만 그 불연속일 때만 적분이 가능하고 무한계의 점에서 아까 지금 이해같이 불연속인 경우는 적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적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예제처럼 다항함수 당연히 연속이니까 적분 가능하겠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 구간마다 함수가 다르게 주어졌지만 2라는 경계전 포인트를 빼놓고는 각각이 다항식이라 연속이에요. 그래서 쟤도
연속함수니까. 아니면 뭐 2가 설사 불연속이라 하더라도 유한계의 점에서 그 불연속인 거는 적분이 가능하니까 적분 가능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예제 3번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지금 적분이 이미 이제 넓이가 되는 거는 우리가 처음 아이디어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를 했기 때문에 넓이가 된다는 건 다 아실 건데, 단 양일 때는 그 적분을 하면 넓이가 되겠지만 아까 그림처럼 얘가 만약에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중간에 내려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넓이에 해당하는 값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적분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목표가 넓이였다, 그럼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고, 나는 그 자체의 넓이보다 전체 흐름에 의해서 뭔가 계산하면 그럼 마이너스 값으로 나온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옆 페이지 171페이지, 얘는 앞에서 설명했던 2절에서 설명했던 그 구분구조법을 지금 그 리만합에 연결해서, 리만합 입장에서 봤을 땐 얘는 아주 규칙적으로 자른 거예요. 등간격으로 잘랐고, 처음에 인사이드로 접근하는 건 그 대표 샘플점을 시작점으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아웃사이드로 접근한 이 구분구조법은 대표점, 샘플점을 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끝점으로 잡은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접근하면 아까 앞에서 얘기하는 그 리만합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이쪽으로나 이쪽으로 접근했을 때 중간 과정은 조금 계산식은 다르지만 결과는 하나의 값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예제 4번부터 6번까지는 쟤를 지금 리만합으로 다 풀어놨어요, 사실은. 근데 뭐 여러분이 이걸 리만합으로 공대 학생들이 풀기에는 좀 제가 볼 때 판단했을 때 적절치가 않고요. 이미 요 정도 예제 문제 정도는 리만합이 아니라 계산도 안 하고 암산으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잘 하시듯이, 여러분 하시듯이 굳이 이렇게 수학가스럽게 뭐 리만합으로 표현하지 않고 적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175페이지 피시겠습니다. 얼른 지울까요? 이제 조금 편한 공식이 나왔죠. 정적분의 성질. 이미 또 이것도 공식 다 알고 있는 공식들이죠. 적분의 상수, 상수배, 합차 공식. 이미 여러분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쓰고 있는 공식인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공식들 다 눈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예제 1번 잘 알고 있는 아까 그 공식으로 적용해서 풀어보시면 되겠고, 어디로 가면 되냐면 177페이지 77페이지 성질 2번인가요? 요것도 잘 아는데 한번 그림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A에서부터 B 전체 구간을 접근하고 싶을 때 뭔가 사정상 이어지는 곡선일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구간 이렇게 함수가 얼마든지 다른 함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중간 기준점 뭔가 C라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적분을 나눠서 해야 된다면 A에서부터 C까지 접근한 것과 C에서부터 B까지 접근한 거의 합이 전체 A에서부터 B까지 접근한 것과 같다라는 기본 논리가 되죠. 그럼 이 공식도 잘 알고요. 학생들이 심지어 이 그림 공식도 잘 알아요. 근데 이렇게 예제 2번처럼 살짝 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우리는 더하기밖에 안 배웠는데 빼기는 안 했는데요. 빼기도 돼요 하는데 더하기의 입장이 반대가 빼기예요. 이제는 이제 더하기와 빼기가 다르다라고 보시는 것보다 이쪽에서 봤느냐, 앞쪽에서 봤느냐, 뒤쪽에서 인사이드냐, 아웃사이드냐처럼 서로 반대 입장이지 더하기와 빼기는 다르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0에서 10까지의 적분이 지금 0에서 10까지의 적분을 7로 줬죠. 그리고서 뭐 0에서 5까지의 적분을 3이라고 줬다. 그러면 남은 5에서 10까지의 적분은 3에서 10까지인가요? 3에서 10까지의 적분은 얼마냐? 그러면
전체 적분량과 어떤 일정 구간까지의 적분량을 알면 나머지 구간량의 적분량을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돼요. 그래서 우린 이거 더하기만 했는데 빼기도 돼. 그림을 이해하고 원리를 봐가면 빼기도 저절로 되는 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쉽게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요 얘기는 두 함수가 주어진 구간 안에서 항상 이렇게 부등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해봅시다. F가 G보다 항상 크죠. 그랬을 때 F를 적분한 것과 G를 적분한 거에는 이런 역시 부등호 관계가 유지되더라. 즉 함수 관계의 부등호 관계가 유지되면 적분한 것도 이런 부등호 관계가 유지된다. 그림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 원리에 예를 들어서 지금 F함수하고 G함수의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면 얘를 그 주어진 구간에서 적분해도 부등호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이 원리에 gx가 뭐일 수도 있어요. 0일 수도 있죠. 즉 여기 f가 g보다 크다 해서 g가 0일 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이쪽 우변은 fx의 dx가 되겠고 얘는 0을 적분한 거니까 바로 얘가 0 되죠. 그래서 얘가 0으로 빠져서 그 다음 페이지 정리 보시면 178페이지 첫 번째 정리. 얘를요, 이렇게 1번 양일 때는 적분도 양이다,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공식을 받아들이고 외울 때 이렇게 두 개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그래서 식을 먼저 보이지 않고 그림을 보여준 이유가 큰 논리는 얘에서 이게 성립하고 그 중에 g가 0일 때 저절로 1번이 된다 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를 하셔야지 사실 공대 학생은 책은 배워야 될 공식이 너무 많아요. 산업도 공학도 굉장히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익혀야 될 공식을 많은데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크게 한 덩어리로 묶음 덩어리로 외워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이 공식은 또 뭐냐? 부등호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뭔가 아까 내가 이쪽에 지함수보다 크다 해서 크다에 얘가 상수 0이어도 상수함수 0처럼 했다면 얘는 부등호가 몇 개인 거냐면 지금 3개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쪽을 거기에다 적용하기 위해서 작은 저기 소문자 M으로 썼고요. 빨간색이 다. 얘가 0으로 썼고요. M으로 썼고요. 소문자 M으로. 얘는 대문자 M. 즉 부등호 2개 체제에서 하나 조금 하나 늘렸어요. 하나 더. 그래서 어떤 F 함수는 대문자 M보다는 작고 소문자 M보다 크다고 하면 이런 부등호 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면 적분에도 부등호 관계가 유지되니까 여기다 똑같이 아까 썼던 그 논리를 쓰면 A에서부터 B까지 F 칸이 좁나요? 여기다 A에서부터 B까지 F 함수를 적분한 거와 걔보다 더 작았던 소문자 M 아니면 이쪽을 대문자 M으로 쓸게요. 대문자 M을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 거. 그 다음에 F 함수보다 작았던 소문자 M을 갖다가 A에서 B까지 적분해도 부등호 관계가 성립한다는 게 그 다음 밑에 있던 그 정리인데요. 얘도 이런 정리가 성립한다고 공식을 외우지 말고 아까 처음 논리 이거에 확장형으로 같이 이해해 두시면 얘는 바로 뭐예요? 상수함수니까 m의 b-a.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fx의 dx는 m의 b-a가 계산하니까 나오는 거지 얘를 통째로 이게 된대라고 외워두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큰 논리는 아까 설명했던 두 개의 합일 때 부등호 관계가 성립한다 해서 크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관련된 그림 하나 더 확인을 하면요. 179페이지. 그리고 이제 F함수가 저기 그림에 하나 있어요. F함수가 이런 그림이 있을 때 누가 봐도 얘보다 작은 소문자 M의 값, 상수값이 있고요.
그 f 함수 값보다 큰 대문자 m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 이렇게 작은 소문자 m하고 b-a, 즉 얘의 직선 함수죠. 이 넓이랑 그 다음에 대문자 m, 아까 이걸 적분한 거에 해당한 거죠. 사각형 넓이 사이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f 함수의 a에서부터 b까지의 적분이 들어간다는 걸 그림으로도 쉽게 저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리는 이걸로 쉽게 뺐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제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예제 3번 이것임을 증명하여라. 증명하라고 하는 가운데 적분해야 될 식이 2차식이에요. 이 2차식을 0에서 3까지 적분. 근데 굳이 왜 문제를 쟤를 3보다 15보다 이런 사이에 있다는 걸 증명하라고 했는지 조금 문제가 좀 공대 학생이 볼 때는 갸우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얘의 3과 15 사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무슨 값인지 계산을 어떤 학생은 암산으로도 뺄 수 있는데 왜 제가 3에서 15 사이지? 저걸 증명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까 이 부분에 대한 연장 어떤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요. 얘 이렇게 식으로 가지 않고 그림으로 바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2차 함수 이런 2차 포물선이죠. 뭐 얘 같은 경우는 x절편은 없고 y절편에 뭐 꼭지점이 아마 1,1 정도 되는 이런 포물선이에요. 그런데 그 함수를 0에서 3까지 적분하면 이 검은색,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얘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넓이는 3보다는 크고 15보다 작다. 3이 왜 나왔느냐? 요 구간에서 가장 작았던 최소값 2를 기준으로 요 밑에 있는 얘의 넓이는 3이 될 것이고요. 요 구간에서 최대값이었던 5, 이쪽 사각형의 넓이 15보다 작은 사이에 있다. 즉 이거를 실전형이라고 숫자를 대입해서 이렇게 확인을 한 문제인데요. 조금 제가 볼 때 공대 학생한테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예제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바로 공감되는 예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사실은 적분했을 때 이거 적분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 exponential x제곱 기존에 봤던 함수들에 비하면 그나마 간단한 함수인데 문제는 2의 x도 아니고 그 2x도 아니고 2분의 x도 아닌 x제곱일 때는 적분이 불가능하죠. 정적분이 불가능해요. 부정적분도 물론 불가능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적분도 불가능한 얘를 구체적인 0에서 1까지 적분을 하라고 그랬어요. 얘를 어떻게 하지? 우리는 이거 알고 있는 공식도 없고 치환도 안 되고 심지어 부분적분도 안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하지? 이 어떻게 하지? 얘를 조금 전에 알려줬던 이 공식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저렇게 그림이나 이런 예제로 보면 되게 별거 아닌 공식이네. 기본 원리는 이거 2개짜리 확장한 거래.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됐어. 이해는 쉽게 하시대요. 적용을 어디에 했다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공식은 내가 뭔가 적분하기 힘든, 계산하기, 유추하기 힘든 이런 함수들을 얘보다 이렇게 크고 작은 함수를 뭔가 설정해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처럼 얘를 잡아서 얘네들 적분하고 얘네들 적분한 거 사이에 있다라는 큰 논리로 이 상황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쓸 때는 항상 뭔가 여러분이 저 공식 적용하게끔 이렇게 소문자임이나 대문자임이 주어지지도 않고요. 얘처럼 이렇게 증명하라고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전은 요거를 계산할 때 또 이제 얘를 계산하려면 얘가 f면 얘보다 크고 작은 함수를 찾아야 돼. 크고 작은 함수 당황스럽게 얘 한꺼번에 적용하기 힘든 학생들도 있어요. 나 이거 갑자기 크고 작은 함수 찾기가 힘든데 그럼 조각조각 분할해서 x제곱부터 크고 작은 함수를 쫓아가면 되는데요. 0에서 1 사이에 있는 x일 때 지금 우리가 고려하는 구간이 0에서 1 사이죠. 그러면 x제곱과 x는 그 구간에서 이런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고요. 거기에 얘를 익스포넨셜하고 합성해서 익스포넨셜 x제곱과 2x는 익스포넨셜 함수가 증가함수니까 이런 부등호 관계가 성립해서 얘보다 큰 함수를 뭘로 설정한 거냐면
EX라고 대문자임을 찾은 거고요. 그럼 얘보다 작은 거, 뭐 얘는 항상 지수함수니까 쉽게 그냥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럼 거기에다 적분 0에서부터 1까지 이 x제곱을 적분 공식이 없어서 풀 수가 없었지만 얘는 뭐 0이니까 적분하면 이미 0인 거 알으니까 이렇게 빼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얼마야? 이렇게. 그러면 약 1.7 얼마보다는 작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도저히 얘 적분 공식이 없어서 계산을 못해보다는 1.7 얼마보다는 작은 값일 거야 라는 근사치를 추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림으로 싣고 되게 저런 걸 이렇게 공식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 이것도 이런 어떤 되게 쉬워 보이는 이런 공식들이 반전이 굉장히 이렇게 접근하기 힘든 문제들의 거꾸로 역설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공식 문제가 이래 이걸 공식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무시되는 일명 공대 학생들이 무시하는 공식들은 오히려 반전이 이렇게 굉장히 수준 높은 데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거에 관련된 얘 하나 또 좀 더 한번 해볼까요? 얘 역시 적분 불가능한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부등호 관계를 이용해서 적분의 근사치를 빼려고 하죠. 그러면 하나하나 한꺼번에 접근하기 힘들으니까 1 플러스 코사인 x 얘는 사실은 0에서부터 1 사이 고려하는 구간에서는 얘가 이미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거기에다 2를 더한 거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겠죠. 그럼 거기에다 루트를 씌운 1 플러스 코사인 x다. 그러면 루트 2보다. 그 다음에 얘는 1은 될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루트 1이니까 1보다. 그러면 목표는 걔를 0에서 1까지 적분한 거. 얘는 그러면 같은 구간에서 큰 함수인 루트 1을 적분한 것보다. 그 다음에 또 같은 구간에 대해서 1을 적분한 것보다. 그래서 얘는 1이고 얘는 루트 2이므로 이 값은 약 1과 루트 2 사이로 추정된다. 굉장히 아까 1.7 선생님이 그래도 계산하지 못하는데 훌륭하지 않냐라고 했지만 어떤 학생은 0에서 1.7 뭐가 훌륭해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아까보다 굉장히 가까운 근사치로 추정이 구간이 굉장히 짧아졌죠. 그래서 이런 값을 가질 수, 이 범위에 있는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추정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들을 여러분이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평균값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각적으로 좀 와닿게 칼라펜을 썼더니 좀 더 안 지워지네요, 칠판이.
180페이지 적분의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 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평균값 정리로 테일러 곱수까지 가서 여러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았는데 다시 또 평균값 정리 또 나왔어요. 지금 평균값 정리는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적분의 평균값 정리라고 나와 있어요. 도대체 지난번 배웠던 평균값 정리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함수 f가 ab에서 연속이면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c가 ab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 좌변에 있는 얘와 이 등식이 성립한다 해서 이 좌변 먼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배웠던 이 부등호 관계로 증명을 했어요. 등식이 성립하는 걸. 물론 저런 접근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요. 저는 앞에서 배웠던 평균값 정리하고 조금 연관관계가 더 보이게 얘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사실 우리 교과과정상에서는 다음 절 내용이긴 한데 사실 여러분이 이미 고등학교 때에서 다 배웠다는 거 알고 그 정리를 미리 확인해서 쓰려고 하는데요. 일명 여기 있는 뭔가 F함수에 대한 부정적분을 여러분이 알듯이 대문자 fx 플러스 c라고 쓰고요. 이미 정적분도 다 아시잖아요. a, b 구간에 대한 이 정적분은 이렇게 fb-a다. 교과과정상에서 다음에 있어서 뭐 적절하게 지금 쓰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조금 효율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표현을 끌어다 쓰면요. 이 좌변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좌변에 있는 얘가 얘 입장에서 이 식만 잘 보면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f 함수가 평균값 정리하고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일단 연속인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미분이 가능하냐를 지난번 평균값 정리 전제 조건이 연속만 있는 게 아니라 미분 가능이었는데 그럼 여기에는 이 f가 미분이 가능하냐? 가능하죠. 이쪽에서 끌고 왔으니까. 그럼 연속은 미분이 가능하면 저절로 연속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얘는 여기에다 대문자 F 버전에서의 평균값 정리를 주어진 AB 구간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F 버전에다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면 얘는 이런 C가 AB 상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대문자 F'이라고 하는 건 일명 여기에서 얘의 미분은 아까 되겠지만 소문자 F 함수니까 FC. 그래서 표현을 뒤에 있는 표현에 대한 부정적분 원시 함수를 갖고 오면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게 보일 수 있고 심지어 왜 얘가 평균값 정리라고 했느냐 적분 상태의 함수 즉 적분 버전의 평균값 정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인데 적분식으로 막 쓰긴 썼는데 얘하고 앞에서 배웠던 평균값 정리를 잘 연결을 못 시키시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첫 번째 정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정리는 이렇게 저 정리가 평균값 정리래 적분 버전이래 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얘를 조금 기하학적으로 더 분석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이 성립한다는 이 식 같은 식이지만 식 상태를 살짝 변형을 해주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좌변식은 뭐냐면 뭔가 주어진 F함수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 거고요. 우변식은 뭐냐면 그 구간 A에서 B까지의 간격이고 얘는 그 C라고 하는 건 AB 안에 있는 어떤 내부점 C였는데 그 C에서의 함수값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 앞페이지 그림 179페이지에는 요 밑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얘가 A에서부터 B까지 접근한 건 파란색 곡선 밑의 넓이인데 걔 넓이는
B에서부터 A까지라는 이 주어진 거리에서 그 내부에 있는 어떤 C라는 점에서의 함수값 요거를 곱했어요.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파란색 사각형의 넓이가 되잖아요. 그럼 그 넓이와 저 적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넓이가 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거와 이게 넓이가 같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적분은 사실은 이 그림 같은 경우만 해도 함수가 A에서부터 B까지 수없이 다양한 값, 커졌다 작았다 뭐 심지어 이렇게 굉장히 변화무쌍한 다양한 함수값을 갖는데 이 A, B 구간 안에서도 변화가 많은데 얘를 C라는 점에서 이 함수값 FC 하나로 이렇게 변화됐던 값을 이 구간 전체는 그냥 이 값을 대표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라고 표현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저 그림에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F함수의 평균에 해당합니다. 저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이런 값을 가져. F함수의 평균이야. 즉 뭐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뭐 1에서 뭐 0점 몇에서 3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구간에 획일적으로 얘는 한 1 정도라는 값을 다 똑같이 갖는다고 볼 수 있어 라는 이런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얘가 평균값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기에는 이 FC는 결국 FX의 뭐라고요? 주어진 구간에서 평균이라서 그래서 평균값 정리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 앞에서 3장에서 배웠던 평균값 정리 뭐 선생님이 X제곱일 때는 그 평균값 정리 C가 평균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나머지는 하나도 그림에서도 평균이 아닌데 왜 자꾸 거기에다 평균값 정리라고 하느냐? 적분 버전에서 보면 바로 이게 왜 이름을 평균값 정리라고 했는지 얘가 F함수의 평균이라서 평균값 정리라고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아까 이 그림에서 선생님은 제 수없이 변하는 값의 대표적인 값 FC가 평균이라고 했는데 어떤 학생은 그래도 잘 납득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쉬운 예, 교과서보다 조금 더 간단한 예를 하나 더 접근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X 다시 그리고 구간도 아주 간단한 0에서 1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의한 평균값 정리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구간에서 F함수의 평균은 구간 1-0분의 1에 그 0에서 1까지 F함수를 적분한 걸 나누면 그 함수의 평균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 계산하면 누가 봐도 분모 1이고 x 적분하는 거니까 0에서부터 1까지 x 적분이니까 얘는 2분의 1 나오죠. 그러면 그림으로 얘 분석 마무리 확인하겠습니다. y는 x예요. 구간 0에서 1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 평균값 정리로 함수의 평균값 계산한 게 2분의 1이었다는 건 함수값이 0에서부터 1까지 중에 2분의 1이라고 하는 얘가 이 포인트가 0에서부터 1까지 수없이 바뀌는 이 변화무쌍한 이 값들을 대표해서 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 하나가 이 구간 전체의 평균값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래서 얘는 F함수의 평균이다 라고 거기에서 뭐 평균값을 강조하진 않았지만 공대 학생은 특히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평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특히 점수 같은 경우 60점, 70점, 80점, 90점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다. 그런 이산 데이터에 대한 디스크리트한 포인트에 대한 평균만 아시는데요. 이렇게 연속함수에 대한 평균 신경 안 써보셨어요. 연속함수에 대한 평균은 이렇게 계산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보시고 얘를 이해한 다음에 기하학적으로 이게 함수의 평균값이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제가 예제 4번보다 조금 이 그림이 조금 더 평균값이 왜 되는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걸로 바꿔서 했는데 4번은 각자 한번 꼭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